3주에 걸쳐서 기출문제를 빠르게 2번 눈으로 훑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빠르게 2번 훑은 부분은 연필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파란 펜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시험 직전에 마지막으로 쓰는 색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빨간색 펜만 이용해서 그 부분만 확인하고 시험을 보는 편이거든요. 자, 단원 한번 보니까 정태하 선생님 책은 연소이론이 파트 1이고요. 그 다음에 화재이론, 소화이론, 소방행정, 재난관리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총 800문제고요.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소에 관한 설명이 다 다르지 않은 것은 있거든요. 연소란 빛과 발열 반응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이다. 네, 맞는 내용이죠.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은 앞에 동그라미를 해줍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2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2개 되어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나올 텐데 굳이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직 중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연소의 3연소란 가연물, 산소 공급원, 그리고 점화원을 말하는 가산점이죠. 이런 것들은 다시 안 봐도 시험장에서 기억이 날 만한 것을 굳이 여러 번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동그라미 2개를 합니다. 굳이 여기다가 한번 설명을 하고 가자면 이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을 때는 동그라미, 이거 잘 몰랐네 할 때는 갈매기, 다시 안 봐도 되겠다 싶으면 동그라미 2개를 겹쳐서 표시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빨간색 펜으로 넘어가면 시험 전날 보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험 전날엔 이 빨간색 동그라미 2개 있는 것은 당연히 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도 볼 시간이 없으면 이 갈매기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마 갈수록 양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많은 수험생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가산점에다가 연쇄 반응까지 연소를 사요소라고 한다. 네, 맞는 말이죠. 산소는 가연 물질로서 그 양이 많을수록 연소를 활성화시킨다. 산소는 가연 물질이 아니라 뭐죠? 조연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해놓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푸는데 좀 설명하느라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이게 무려 800문제가 살짝 넘어요. 850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한 10초 정도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복습용으로 찍는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빈칸에 들어가기 적당한 말은 연소란 열과 빛을 발생하는 급격한 땡땡을 말한다. 산화반응이죠, 산화반응. 일반적으로 연소가 지속되기 위해 연소의 사요소를 적용하지만 땡땡 연소는 3연소만으로는 연소가 진행된다. 그렇죠. 무염연소죠. 이것은 화염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앞에 한 번 더 해주고 문제 앞에도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든 기본서든 복습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몰랐을 땐 솔직히 모른다고 체크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볼 거라서 동그라미는 아무리 많이 쌓여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쌓이다가 나 이거 정말 시험날까지 안 봐도 될 것 같을 때 동그라미 하나 더 쳐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 3번 보면 연소란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공급원과 급격한 반응을 일으켜 열과 빛을 내는 발열 산화 반응에 의해 발생한 열 에너지의 도움으로 자발적인 연소 반응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다음 중 연소의 3연소가 아닌 것은, 자, 고체는 가연물 역할을 하겠죠. 조연성 물질은 산소를 말하는 것 같고요.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는 점화원입니다. 즉 가산점이 여기서 끝났네요. 가연물, 산소, 점화원. 촉매는 해당되지 않죠. 이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불연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불연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헬륨은 불연성 물질이 맞죠. 그다음 이산화탄소도 알고 있었어요. 자, 5산화인 3산화황, 이게 살짝 기억이 나는 게 여기 산소들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산소들이 이미 너무나 많네. 그래서 얘는 불연성 물질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사이아나수소는 얘는 가연성 물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은 걸로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얘가 좀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을 때는 좀 불안정하다라는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결연소, 화염이 없는 표면 연소이다. 화염이 없는 표면 연소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럼 벌써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자, 분해 연소, 황이나 나프탈렌이 열 분해되면서 일어나는 연소이다. 황이나 나프탈렌인가요? 지금 오랜만에 봐서 3주 만에 봐서 약간 지금 가물가물한데 황이나 나프탈렌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증발연소는요. 자, 액체에서만 발생하는 연소 형태로 고체에서도 발생하죠. 액면에서 비등하는 기체에서 발생한다. 네, 이 부분은 기억이 났었고, 자, 자기연소, 제3류 위험물과 같이 물질 자체에 대한 산소를 소모한 연소로서 연소 속도가 빠르다. 자기연소는 제3류가 아니라 제5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옳지 않고요. 자, 다음 연소 이론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가연물 종류에 따라 연소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가연물 종류에 따라 연소 속도에 영향을 받겠죠. 이것은 맞고요. 자결연소란 열과 빛을 발하는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 네, 그렇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 그다음 잠시만요. 여기 자결연소가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는 현상이라고 되는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는 보이는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수할 뻔했네요. 자, 탄화, 수소, 화물의 완전 연소 시 생성물은 물과 일산화탄소이다 그랬거든요.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근데 이 부분 솔직히 좀 많이 까먹었거든요. 얘는 V 표시가 되고 아까 자율연소도 좀 헷갈렸잖아요. 그럼 V 표시를 해놓도록 할게요. 그다음 연소 속도는 온도 압력이 높을수록 빨라진다. 네, 온도 압력 더 연소가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두 가지 요소는 기억해줘야 되고요. 표면 연소가 기체 또는 액체 가연물의 전형적인 연소 형태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기체, 액체가 아니라 특히 기체 같은 경우 표면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고체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자, 연소에 대해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거든요. 자, 액체 가연물 인화점은 액면에서 증발된 증기의 농도가 연소 한계에 도달하여 점화되는 최저 온도이다라고 했어요. 얘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액면에서 증발된 증기의 농도가 연소 하한계에 도달해서 점화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온도다. 이게 바로 액체 가연물 인화점이 되겠고요. 자, 연소 한계가 낮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가연성가스의 연소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렇죠. 범위가 넓으면 당연히 위험하죠. 액체 가연물의 연소점은 점화된 이후 점화원을 제거하여도 자발적으로 연소가 지속되는 최저 온도이다. 그렇죠. 점화원 빼도 계속 불이 붙는다 이 말이 이때는 연소점이라고 하죠. 자,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물의 경우 탄소수가 적을수록이 아니라 많을수록이에요. 많을수록 그 산소라든지 다른 것들 달라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강의가 기억이 나네요. 자, 발화점이 낮아진다. 발화점이 낮아진다의 포인트는 뭐예요? 더 위험해진다라는 거였거든요. 더 위험. 적을수록이 아니라 많을수록. 여기는 동그라미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속도 낼게요. 가연물의 연소 형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그랬거든요. 가연성 기체와 공기가 연소 범위 농도 내에서 연소하는 것을 확산 연소라고 한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얘는 맞죠. 연소 범위 농도 내에서 연소하니까요. 자, 그다음 자, 가연물의 증발 연소가 액체 및 고체 가연물 연소 형태를 말한다. 네, 뭐 액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자, 고체의 분해 연소는 가연성가스가 발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체 자체가 연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분해 연소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표면 연소가. 가연성가스는 발생을 안 해. 근데 그 표면에서 바로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 그런 형태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옳지 않은 거고요. 그러나 지금 오랜만에 봐서 가물가물하니까 자, 예혼합 연소 미리 했었죠. 기체 연소 형태 하나로 화염은 온도가 높겠죠. 왜? 불이 빨리 잘 붙으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청색이나 백색을 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바르게 설명한 거 말이거든요. 자, 전자를 얻는 것을 뭐라고요? 환원이라고 하고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자를 얻고 잃는 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산소하고는 반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산소를 얻으면 산화인데 전자는 반대로 잃어야지만이 산화예요. 그 두 개가 반대라는 거 기억해줘야 되고 자, 산화 점수가 감소하는 변화를 오히려 산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원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돼야 돼요. 산화가 아니라 본인은 환원돼야 돼. 내가 환원돼야 상대방이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자, 수소를 잃는 변화가 산화 반응인가? 자, 여기 보면 아까 말했지만 수소나 전자를 잃으면 또는 전자를 잃으면 그것은 산화 반응이다. 아니면 아예 산소를 얻든지, 그죠? 산소를 얻든지 아니면 수소나 전자를 잃든지 이 부분은 기억이 났습니다. 자, 다음은 물질과 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바르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헌열은 온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상의 변화로 생성되는 에너지이며 잠열은 상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온도를 1도씩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말한다. 자, 여기 보면 헌열이 상의 변화로 생성되는 에너지라고 했어요. 근데 현열은 어때요? 온도 변화만 있는 거잖아요. 온도 변화만. 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게 바로 현열이죠. 그래서 얘는 벌써 1번부터 틀렸다. 그렇지만 이 그래프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비열. 단위 질량의 물체 1g을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물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과의 비율을 말한다. 즉, 결국 이 B는 물 1도로 올리는 거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1BTU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1LP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읽는 건지를 지금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 물을 이게 화씨 온도죠. 화씨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네, 이건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 다음 융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하에서 고체가 용융하여 액체가 된 온도를 말한다. 그렇죠? 이게 녹을 융자예요. 녹을 융자.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녹는 온도를 우리가 융점이라고 한다. 이거는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은데 잠열. 그렇죠? 잠열. 그리고 현열. 헌열이 맞는지 현열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교재마다 좀 표현이 달라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상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액체예요. 여기가 액체야. 액체인데 온도만 100도씨까지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헌열이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성 가스를 공기 중에서 연소시키고자 할 때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발생된 현상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산소 농도 증가하면 연소 속도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발화점이 높아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낮아지죠. 자, 화염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폭발 범위가 좁아지나요? 아니면 넓어지죠. 쉽게 폭발한다는 뜻이에요. 점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렇죠. 쉽게 적은 에너지로도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왜? 산소가 빵빵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11문제 풀었는데 벌써 목이 아프네요. 다시 1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두 고른 것은 가연성 물질 종류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자, 그다음 촉매의 존재 유마 농도. 촉매 있으면 빠를 거 아니에요. 농도 진하면 좋겠죠. 공기 중에 산소량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가연성 물질과 산화제 당량비. 당량비는 원소 간 당량들의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산화제하고 물질하고 그 비율이 적절한가 당연히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거는 바꿔요. 근데 솔직히 네 번째 것은 당량비라는 단어에서 살짝 흔들렸어요. 체크해놔야 됩니다. 자,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가연물의 종류와 위치 그랬네요. 위치보다는 온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포인트였고요. 자, 그다음 산소 농도에 따라 가연물과 접촉한 속도 중요하죠. 자,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속도 및 가연성과 산화성 물질의 혼합 비율 중요하죠. 자, 촉매 및 생성된 불가연성 물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불가연성 물질이 생성이 많이 되면 얘는 어차피 안 타는 건데 당연히 연소 속도가 더뎌지겠죠. 얘는 더뎌지는 데 역할을 할 것이고 얘는 촉매는 빨라지는 데 역할을 할 거니까 이 둘 다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다음 연소를 촉진시키는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자, 발생하는 열량이 클 것. 그렇죠. 자, 그다음 열량이 커야 더 연소가 촉진이 될 거 아니에요. 비표면적이 작을 것. 비표면적이 작은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표면적이 커야 산소하고 만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바르지 않다. 여기 동그라미를 치는 것은 이 지문이 맞다 틀리다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동그라미를 쳤다는 건 내가 이 내용을 안다는 뜻이에요. 자, 활성화 에너지는 당연히 작을수록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자, 이것이 바로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가연성 물질이 되기 쉬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어요. 자, 열 전도도 값이 작아야 돼요. 그렇죠, 작아야 돼. 왜? 그래야 열이 더 잘 응축되는 거예요. 옆으로 쉽게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열 전도는 좀 기억해둬야 된다고 했죠. 자,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 당연히 가연성 물질이 되기 쉽겠죠. 자, 활성화 에너지가 크고? 아니죠. 작죠. 작고. 자, 발열량은 클수록 좋아요. 열은 많이 날수록 좋아요. 왜? 태워야 되니까. 커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앞에 것도 틀렸고 뒤에 것도 틀렸다. 이렇게 두 가지 지문을 좀 슬러시해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자, 산소와의 결합력이 커야 된다. 둘이 친해야겠죠.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커야 된다. 이게 아마 저 비표면적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자, 얘는 동그라미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연물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는데 지금 앞에 나온 내용이랑 완전히 다 겹쳤거든요. 이런 경우에 바로 동그라미 두 개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얘도 지금 17번도 앞에 있던 거랑 지문이 완전히 다 겹쳐요. 겹치는 걸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8번에 보면 가연성 액체의 연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자, 가연성 액체의 연소와 관련된 온도는 발화점, 연소점, 인하점 순으로 높다. 어떤가요? 얘는 맞죠. 근데 이게 그 말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순서로 높다고 했으니까 발화점, 연소점, 인하점 순으로 높다고 해서 발화점이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거를 2년발로 외웠는데 부동을 2년발 이런 식으로 인하점보다 연소점이 더 높고 연소점보다 발화점이 더 높다 이렇게 외웠는데 말을 이렇게 하니까 꼭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장난에 속지 않도록 뭐가 가장 높은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인하점하고 발화점이 가까운 액체일수록 재점화가 어렵고 아니요 쉽죠. 식용유 떠올리면 된다는 설명 기억나네요. 자, 냉각에 의한 소화 활동이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죠. 왜요? 쉽게 다시 재점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딱히 그 인하점처럼 어떤 불의 도움이 없어도 이 두 개 가깝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다음 인하점과 연소점의 차이는 외부 점화원을 제거했을 경우 화염 전파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그렇죠. 자, 연소 반응은 열 생성률이 외부로의 열 손실률보다 큰 조건에서 지속된다. 이거는 솔직히 이 지금 잘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그냥 시험 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을 자꾸 뺏기는 것보다 열이 자꾸 생기는 것이 연소가 이루어진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연물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가연물의 구비 조건. 자, 앞에 이 두 지문은 중복이에요. 4번도 중복이에요. 3번만 보면 돼요. 자, 산소와 흡열 반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흡열 반응인가요? 아니죠. 흡열 반응이 아니라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실제로
불이 나잖아요. 그럼 뜨겁잖아요. 열이 발생하죠. 흡열이 아니라 열을 발산하는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자, 20번은 중복 문제. 21번. 자, 가연성 물질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가연성 물질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자, 비열, 연소열, 비점이 작거나 낮을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비열은 작거나 낮을수록 위험하죠. 왜? 비열은 아까 물이 1도씩 오를 때 필요한 열량이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물보다 쉽게 비열이 낮다는 건 뭐예요? 물보다 쉽게 온도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쉽게 열받는 애잖아요. 근데 연소열은 어때요? 연소할 때 열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많이 발생할수록 위험한 거예요. 얘가 낮을수록 위험하다는 것은 틀린 지문인 거죠. 자, 그다음 B점. 자, 비교해서 끓기 시작하는 점이에요. 그러면 자, B점이라는 건 당연히 낮을수록 쉽게 끓는다는 거예요. 쉽게 끓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작을수록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 증발열, 연소열, 연소 속도가 크거나 빠를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증발열은 어때요? 증발열은 작으면 작을수록, 그쵸? 작으면 작을수록 더 위험할 수밖에 없고, 연소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높아야 돼요. 자, 연소 속도는 빠르면 당연히 위험하죠. 근데 증발열 때문에 얘는 틀린 거예요. 자, 그다음 표면 장력 어때요? 표면 장력은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표면 장력이 낮다라는 건 뭘까요? 표면 장력. 그 표면에서 붙잡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힘이 낮으면 쉽게 튀어나가지 않을까요? 불붙은 기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표면 장력이 낮으면 쉽게 불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다 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백상 선생님의 설명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라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인하점은 당연히 발화점 낮을수록 위험하다. 그럼 이 세 개는 다 낮을수록 위험한 애들이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얘는 하나 체크해놓고 얘는 기억이 났으니까 동그라미였고. 자, 비중이 뭔가요? 1보다 크면 물에 가라앉아요. 그쵸? 그럼 비중은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요? 쉽게 물 위에 떠 있겠죠. 물 위에 떠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겠어요? 물 속에 딱 안전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중은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 자, 그다음 압력은 아까도 말했지만 연소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에요. 압력이 높을수록 위험해요. 자, 융점은 뭐예요? 고체에서 액체를 녹는 거예요. 근데 융점이 당연히 낮을수록 위험하죠. 왜? 융점이 낮으면 쉽게 녹아버리니까. 액체가 고체보다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문제.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복습해야 되는 문제네요. 자, 22번 한번 볼게요. 연소 범위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거였는데. 산소 농도 높아지면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한번 비슷한 질문 했었어요. 자, 불활성 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 얘는 어차피 안 타는 애예요. 걔가 너무 진해져 버렸어. 연소 범위 좁아지겠죠. 자, 가연성 가스의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연소 범위가 넓어져요. 그쵸?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 아까 나왔잖아요. 자, 가연성 가스 압력 높아져요. 그렇죠. 높아져. 근데 좁아진다고 했는데. 그럼 얘가 틀렸네요. 넓어지는데. 즉, 연소 범위는 온도하고 압력이 높아질수록 넓어져요. 연소 범위 넓어질수록 위험해지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일산화탄소는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 범위가 좁아진다. 이거 맞아요. 왜? 얘 자체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압력이 높아지면 원래 연소 범위 넓어져야 되는데 얘는 특이해요. 그래서 얘는 기억해 줘야 되는데 지금 3주 만에 봤더니 헷갈렸어요. 자, 연소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라고 했거든요. 자, 연소 범위는 물질이 연소하기 위한 물적 조건과 관련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인 조건하고 관련이 크겠죠. 실질적인 실제의 조건하고 관련이 클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니은 디귿은 중복, 리을, 불활성 기체가 첨가되면 연소 범위가 좁아진다 그랬어요. 네, 당연히 좁아지겠죠. 왜? 안타한 애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그다음 공기 중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거든요. 다음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연성 가스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구하려면 이 차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 하한계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얘는 이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9.5 되겠네. 9.5. 3에서 12.5라고 했으니까 A가. 그다음에 4에서 7호 이거 수사치로. 좀 3초인데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이 비가연성 가스는 이거 수소인 것 같아요. 차이만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71. 자, 15 빼기 5는 뭐예요? 12죠. 자, 4.4에서 1.2를 빼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42.8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81에서 2.5를 빼면 78.5가 됩니다. 자, 다른 거 봐도 벌써 이 3으로 9점을 나누면 얼핏 3 정도 되죠. 얘는 뭐예요? 10 몇 정도 될 거예요. 답지 보니까 한 17 정도 나온다고 돼 있는데, 시험상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얘도 한 3 정도. 그렇죠? 17, 33. 벌써 게임이 안 돼요, 아직. 그 다음에 여기 42.8을 1.2로 나눠봐야 된대요. 그거는 약 한 35.7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78.5를 2.5로 나눠야 돼요. 그럼 31.4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시험장에서는 이 수치를 기억이 안 나면 당연히 실제 나눗셈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 경우 D가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이죠.
자, 다음에 가연성 가스 A, B, C 중 위험도가 그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로 옳게 나열한 거. 이렇게.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 이런 말장난에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연소 하한계가 이거 읽는 것도 까먹었네요. 볼륨 퍼센트였던 것 같아요. 이 볼륨 퍼센트, 연소 상한계가 22 볼륨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먼저 쓰는 게 좋죠. 20이고요. 이 차이는 뭐예요? 71이고요. 이 차이는 한 43인데.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나눠야 되죠. 20에서 2를 나누면 한 10 정도 되고요. 71에서 또 4를 나누면 17 정도 되고요. 43에서 1 정도 나누면 거의 43. 얘가 제일 높게 되겠죠. 그 다음은 얘가 되고, 그 다음은 A. 그래서 이 경우도 실제 시험장에서 그냥 풀어보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서 공기 중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과 위험도가 가장 낮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수사치료잖아요. 수사치료. 4에서 75. 자, 아세틸렌은 뭐예요? 아이오파라나요. 아이오파라나. 그러면 2.5에서 81까지. 자, 그다음 메탄은 뭐예요? 메오 15예요. 메오 15. 메오 15. 자, 그다음 프로파는 뭐예요? 프로 219예요. 프로 219. 자, 그러면 우선 그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거 물어봤기 때문에 차이부터 한번 구해봐야죠. 차이. 이 차이 보면 어때요? 얘가 71, 78.5. 얘는 15 빼기 5는 10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얘는 뭐예요? 7.4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위험도까지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위험도까지 구했을 때 이거는 수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는 어때요? 이 71에서 4를 나누면 17.75가 나옵니다. 그 다음 아세틸렌은요. 아세틸렌은 31.4가 나요. 무려 위험도가 엄청나게 높죠. 그 다음 메탄은 2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판은 얘가 3.5가 나와요. 자, 그럼 범위 자체는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걸 보면 범위 자체는 아세틸렌이 78.5로 가장 높긴 하죠. 그죠? 아세틸렌이 제일 넓다고 봐야죠. 연소 범위가 2.5에서 81까지 산소 농도가 이 정도만 돼도 2.5에서 높고 80에서 높고 웬만하면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 건 뭐냐? 그 위험도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선 가장 낮은 거 물어봤네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거 물어봤기 때문에 이 숫자가 가장 낮은 거 바로 메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은 3번이 됐고요. 이거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드네요. 설명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오늘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에 30번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스의 연소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가스의 연소 범위에 대한 설명 바르지 않은 것. 가연성 기체의 혼합 비율의 범위이다. 그렇죠, 혼합 비율. 당연히 가연성 기체야 되겠고. 자, 공기 중 연소할 때 필요한 혼합가스의 농도다 그랬거든요. 공기 중 연소할 때 필요한 혼합가스의 농도이다. 그렇죠. 자, 기체는 항상 압력이 높을 때 연소폭은 넓어진다. 아까 일산화탄소는 아니었는데 벌써 예외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르지 않은 것이 되겠고요. 자, 연소 범위는 압력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 연소가스도 있다. 그렇죠. 자, 연소 범위라는 것은 압력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 연소가스가 있다. 맞습니다. 자, 이거는 28번은 중복 문제, 29번도 중복 문제, 그다음 3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0번 문제 보면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자, 연소는 빛과 열의 발생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그렇죠. 산화 반응이라고 했어요. 산화 반응. 맞고요. 자, 2번은 중복 지문. 자, 3번. 자, 수소 기체는 아세틸렌보다 연소 범위가 더 넓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수사치로 보면 그 다음 아세틸렌 수소가 4에서 75죠. 4에서 75. 그 다음 아세틸렌은요. 아이오파라나니까 어때요? 78.5였잖아요. 그러면 수소 기체가 넓어요? 아세틸렌 기체가 넓어요? 아세틸렌 기체가 수소 71, 아세틸렌 기체 78.5. 아세틸렌이 어지간하면 더 낮은 온도나 더 높은 데서 그냥 불이 붙어버린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약간 헷갈리는 체크. 자, 가연물의 인하점이 낮을수록 연소 위험성이 커진다. 그렇죠? 자, 열 분해에 의해 산소를 발생하면서 연소한 현상은 자기 연소이다. 네, 그렇죠. 자, 다시 3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에테인이 완전 연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존스 식에 따라 산출된 연소 하한계를 물어봤거든요. 자, 그런데 에테인이 어떻게 되죠? C2H6가 되어 있는데 그 완전 연소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랜만에 봐가지고 에테인이 3에서 12.5 볼륨 퍼센트의 연소 범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솔직히 잘 기억 안 나네요. 어떻게 풀었었는지.
어쩔 수 없이 잡지 봐야 되겠죠? 음, n 플러스 4분의 n. n 플러스 4분의 n이었던 것 같은데. m이 2고, n이 6이네요. 그럼 얘는 1.5겠네. 1.5. 얘는 2. 아, 그러면 그, 대충 기억이 났네요. C2H6 더하기 3.5 O2가 될 거예요. 그렇죠? O2 앞에 3.5 개가 필요한 거니까 이 3.5라는 수치를 가져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이 3.5를 뭘로 나누냐? 0.21로 나눠요. 0.21로. 3.5 나누기 0.21. 와, 3주 만에 완전히 까먹었네. 0.55에다 100을 곱하고 연료 몰수 더하기 공기 몰수분의 연료 몰수. 그래서 에테인 1몰을 완전 연소하기 위한 이론 공기량은 0.55 곱하기 100 곱하기 연료 몰수. 연료는 1몰이고 공기 몰수가 16.7이라는 거예요. 아, 왜 이 0.21을 나누는지 알겠다. 이 산소가 0.21%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예요? 나누기 어, 자, 이게 사실 100분의 21이니까 21분의 100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1분의 100을 곱해주면 산소는 어차피 21%밖에 없기 때문에 21%의 산소가 들어있는 공기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오히려 확대시켜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얼마만큼 공기가 필요한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16.7이라는 거예요. 16.7. 그런데 연소 하한기를 구하는 식이 0.55 곱하기 100 곱하기 연료몰수 1 더하기 공기몰수, 여기서 공기몰수 16.7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산소 앞에 있었던 이 3.5라는 수치하고 그 다음에 산소는 21%밖에 없으니까 21분의 100을 곱해준 그 수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에테인을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짜 그 공기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16.7이라는 거고, 그런데 연료몰수는 다시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3.1이 나온다. 분명히 복습을 했을 때만 해도 생각이 났었는데 완전히 3주 만에 까먹어버렸네요. 자, 다음 중 가스의 종류에 따라 연소음에 대한 설명을 다르지 않은 걸 물어봤거든요. 자, 먼저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125, 74. 이거 맞고요. 그다음 프로판은 프로 129로 외웠죠. 프로 129. 메오15. 맞아요. 메오15. 에틸에터는 3.0에서 12.5가 아니라 이거는 1948. 1948 에터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1948 에터. 그렇죠. 1948 에터로 기억을 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앞에 세 개는 정확했지만 에틸에터가 가물가물했으니까 체크해놓고. 자, 연소 범위의 순서가 제일 넓은 거 물어봤거든요. 제일 넓은 거. 자, 메탄 어때요? 메오15 다시 나왔죠? 반복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프로판, 프로 219. 그다음 일산화탄소가 뭐였어요? 일산화탄소가 12574. 12574니까 12574는 어때요? 12574는 그 빼면 61.5가 나오죠. 61.5. 엄청 높네요. 그다음 암모니아는 어때요? 1528이에요. 1528. 그래서 빼봤자 13밖에 안 돼요. 암모니아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15세에서 28세까지 암모니아가 가장 많이 나온다. 왠지 한창 때의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528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도 안 되게 일산화탄소가 가장 넓겠고요. 얘는 시험 전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34번 한번 볼게요. 34번. 34번 보니까 자, 가연물의 상한계와 하한계의 범위가 큰 순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연소 범위가 큰 순서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 아세틸렌은 뭐였죠? 아이오파라나. 제일 높죠? 아세틸렌. 자, 그 다음 수소는 수사치로. 수사치로. 그리고 이황화탄소가 1244였어요. 1244. 그렇게 외웠죠? 이황화탄소는 태계 이황 선생님을 해서 1이 샤샤.
1을 참 잘하셨어, 이황 선생님. 그래서 이황 1, 2샤샤 이렇게 외워봤습니다. 자, 에틸렌은 2736. 그래서 가장 큰 순서는 아세틸렌, 수소, 이황화탄소, 에틸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약간 헷갈렸으니까 체크. 자,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혼합하여 기체를 형성하였을 때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물질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가연성 증기가 공기하고 혼합해서 기체에서 연소 범위가 가장 아까 아세틸렌 나온 무조건 답이에요. 얘는 뭐 압도적이었고. 자, 부탄 1883 하나 더 외워갑시다. 부탄 1884. 자, 부탄 1884. 수소 수사치로 이황 1, 2샤샤. 그럼 아세틸렌은 아이오파라나. 다 이미 앞에 나왔던 애들이고 부탄 1884만 한 번 더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보기에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이미 다 중복이다.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이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가연성 가스 중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 물어봤거든요.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 하려면 연소 범위에다가 그 하한계를 또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차이가 여기서는 10이었어요. 메탄은. 이 정도면 친절한 거죠. 10 차이가. 메탄 어때요? 메탄은 9.5. 자, 그 다음 프로판은요. 7.4. 그 다음 부탄은 6.6. 6.6.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걸 또 나눠야 되니까. 그렇게 했더니 얘는 뭐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탄은 얘는 3 정도 나오잖아요. 저는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3.1땡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 프로판은 3땡. 그 다음 부탄은 마찬가지로 3땡이었어요. 근데 가장 큰 물질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소수 둘째짜리까지 다 계산을 해봤더니 부탄이 약간 더 높더라는 거예요. 이게 약 3.7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냥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거 다 외우는 건 힘드니까. 자주 보면 기억날 수도 있고. 자, 표준 상태에서 공기 중 가연물의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된 거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는 뭐야? 마찬가지로 다 풀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중복 문제. 아세틸렌 위험도로 바른 것. 이것도 중복 문제다. 다만 31.4라는 이런 수치 정도는 좀 이제 위험도로 아세틸렌 외워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위험도 가장 큰 물질 또 아세틸렌 중복 문제. 자, 위험도 값이 옳은 것 마찬가지로 중복. 위험도 값이 가장 큰 것 41번. 이것도 한번 보면 자, 뭐 수소, 메탄, 아세틸렌은 다 수소가 뭐 17.8이다. 메탄은 2다. 매우 15를 또 5로 나눴으니까 아세틸렌 31.4표 나왔죠. 그다음에 이황화탄소 35.7. 잘 모르겠으면 이황 1, 2, 4, 4로 어쩔 수 없이 시험장에서 다시 계산해 봐야 돼요. 그다음 산화 에틸렌. 그렇죠? 에틸렌은 그 3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25.6 정도 나와요. 25.6. 가장 큰 건 역시나 이황화탄소다. 그러니까 이 범위 자체는 아세틸렌이 굉장히 넓죠. 근데 문제는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 한계가 1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나누면 그 위험도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거를 좀 기억해둘 필요 있어요. 이황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라는 거, 그렇게 위험하신 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최소 산소 농도 MOC (Minimum Oxygen Concentration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먼저 연소 상한계에 의해 최소 산소 농도가 결정된다. 상한계가 아니라 하한계죠. 왜? 연소 하한계는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그 한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최소 산소 농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상한계랑은 말이 안 된다. 1번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자, 연소할 때 화염이 전파되는데 필요한 임계 산소 농도를 말한다. 그렇지, 임계. 임계는 뭐예요? 한계 같은 거예요. 자, 완전 연소 반응식의 산소 몰수에 의해서 최소 산소 농도가 결정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프로판 1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가 몇이겠나라고 돼. 자, n 플러스 4분의 n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3 더하기 4분의 8이죠. 그럼 뭐예요? 이 O2 앞에는 2가 들어가죠. 2가 들어가. 아니, 2가 아니라 5가 들어가. 3 더하기 1은 5인데 지금 졸려서 제정신 아니네요. 5. 근데 프로판이 뭐예요? 프로 219라고 했잖아. 프로 219. 프로 219. 2.1에서 연소 범위가 9.5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연소 하한계하고 이 산소 앞에 있는 이 수치를 뭐라고 했었는데? 어떤 개수, 이 개수하고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1하고 5를 곱해주면 10.5가 나와요. 즉 최소 산소 농도 10.5%라는 건 뭐예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산소가 한 21% 정도 들어있는데 일반 공기에. 근데 프로판이라는 애는 산소가 공기 중에 한 10% 남짓만 있어도 완전 연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3번 볼게요. 자, 43번. 자, 가연물의 발화 온도와 발화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거든요. 옳은 거. 약간 중앙이 안 맞네요. 조금 더 화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물의 발화 온도와 발화 에너지 관점을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자, 점화원에 의해서 가연물이 발화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쵸? 점화원에 의해서 가연물이 발화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 점화원 없는 상태가 발화점인데요. 이거는 그럼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인화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화점. 발화점이 아니고 인화점. 자, 그 다음 점화원을 제거했어. 제거해도 자력으로 연소할 수 있어. 그걸 우리가 연소점이라고 하죠. 이거는 맞는 지문. 이건 맞는 지문이고. 자, 여기는 중복이니까 지금 없앤 거예요. 자, 가연성 가스를 점화하기 위한 최소 발화 에너지는 물질의 종류, 혼합기의 온도, 압력, 농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최소 발화 에너지와 가연물의 위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자, 최소 발화 에너지는 발화 에너지 낮을수록 위험하잖아요. 온도, 압력이 상승하면 작아진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가연물은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연소 한계가 작을수록 위험하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최소 발화 에너지의 단위는 통상적으로 미리줄 단위를 사용한다. 이거 솔직히 잘 몰랐어요. 자, 최소 발화 에너지는 연소 속도가 클수록 작아진다. 그렇죠. 연소 속도가 크다는 것 자체가 연소가 잘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말이 됩니다.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가연성 가스의 조성이 화학 양론적 조성 부근일 경우 최대가 된다가 아니라 최초가 되죠. 자, 화학 양론적 조성 이게 뭐예요? 이 맛집 소스에 그 비빔처럼 가연성 가스하고 산소가 적절하게 잘 비벼진 게 화학 양론비잖아요. 그런데 그 근처면 당연히 불이 잘 붙는 상황인 거예요.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가장 낮겠죠. 가장 쉽게 불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던 것들은 체크를 해주고. 자, MIE 최소 발화 에너지 설명 바르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분자간 운동이 활발해지죠. MI는 감소합니다.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자, 압력이 높으면 압력이 더 높아. 그러면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당연히 더 위험해진다. 감소한다. 맞습니다. 자, 가연성 가스의 조성 이건 했던 거예요. 자, 그다음 열 전도율이 높으면 감소한다. 아니죠. 작으면. 높으면이 아니야. 작으면. 자, 그 다음에 발화점 및 최소 발화 에너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자, 이 발화점은 발화 지연 시간, 압력, 산소 농도, 촉매물질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받는 거예요. 자,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분자량이 클수록 발화 온도가 높아진다. 그렇지 않아? 이거 낮아진다. 근데 헷갈렸어, 솔직히. 자,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가연성 혼합기를 발화시키는데 필요한 최저 에너지를 말한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압력의 상승, 이거 두 개는 했던 질문. 자, 최소 발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서 바르지 않는 거. 지금 꾸준히, 옛날에도 현재도 꾸준히 이거 출제가 되는 최소 발화 에너지네요. MI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자, 지금 3개 지문을 겹쳤고,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연소 범위보다 낮아지면 발화 에너지가 적어진다? 아니죠. 농도가 높아지면 더 위험해진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48번 중복, 49번도 중복입니다. 점화 에너지와 접촉할 때 연소 시작할 수 있는 온도는 당연히 인화점이 되겠죠. 자, 그럼 50번 보면 자, 가연성 액체 인화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옳은 거. 인화점. 자, 증기가 연소 범위의 하한계에 이르러 점화된 최저 온도다. 바로 이거예요. 이건 그림상으로도 알아놔야 되거든요. 연소 범위의 하한계에 이르러서 야, 이 정도까지 내려와도 불이 붙어라는 거기까지 와서 점화되는 최저 온도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온도가 바로 최저 온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는 B점이라고 하는 거죠. B점. 이건 인화점이 아니라 B점이에요. B점. 그리고 얘는 오랜만에 봐서 좀 헷갈렸으니까 체크를 하고 얘도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이 문제 자체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문제. 자, 열 에너지원 종류에서 화학열로 오른 것. 이 화학열이라는 건 분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열은 이미 그 자체로 분해가 됐다는 거죠. 연소열도 서로 분해되고 반응하는 과정이잖아요. 열과 빛이 발생하고 그 다음 압축열도 기계적 점화원이라고 해서 2개 이상의 물질이 분해되고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 압축열, 산화열도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산화했죠? 그러면 이 4개는 다 서로 반응한 것들이에요. 분해되고 반응하고 이런 것들은 다 화학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분해열, 연소열 빼고 압축열, 산화열은 조금 헷갈렸거든요. 이거 체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연소의 조건으로 온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로 바른 거였을 때 아까 뭐였어요? 2년발이었잖아요. 2년발.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니까 당연히 내가 외웠던 2년발 순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고체, 액체, 기체 물질 중에서 가연성 액체의 위험도 기준은 인화점이에요. 인화점. 그러니까 가연성 액체 위험도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석유가 떠오르거든요. 가연성 액체 하면. 그런데 석유 스스로 불 붙는 그런 것보다는 뭐 누군가 불을 붙인 그런 상황을 떠올린다면 가연성 액체는 불을 갖다 댔을 때 불이 붙는 인화점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외웠거든요.
자, 그럼 54번인데요. 다음 중 간섭 물질들의 인화점을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휘발유, 벤젠, 톨루엔, 등유, 글리세린. 이거는 좀 그냥 외워줘야 되는 건데 솔직히 잘 안 외워져 있네요 지금. 그럼 뭐예요? 휘발유. 휘발유가 마이너스 43도에서 마이너스 20도예요. 이 휘발유를 넣으면 러시아 같은 데서 차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왜? 워낙 인화점이 낮으니까. 영하 43도에서도 휘발유에는 불을 갖다 대면 불이 붙는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이 순서 자체는 승하쌤이 알려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인프디가 황세벤 톨의 동경 글로 알려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프디가 이 가가 바로 가솔린 휘발유예요. 인프디가 황세벤 톨의 등경 글래스 이렇게 글리세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의 물질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프디가 이걸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인프디가 황세벤 톨의 등경 마지막으로 글리세린. 이거 어때요? 그 다이 에틸에터가 여기 있죠. 다이 에틸에터. 미음 나오네요. 그 다음 이황화탄소는 황 여기 있죠. 황이 디귿. 그 다음 이 세가 아세톤. 이게 기억이네요. 그 다음에 메틸알코올이 글리세린은 확실히 여기 있고요. 니은 벤톨의 등경.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애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메틸알코올이. 그래서 사실 이것만으로 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알아두면 좋고 메틸알코올은 11도 정도 된답니다. 11도 정도.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메틸알코올이. 그래서 정답은 미음, 디귿, 기억, 리얼, 니은 이렇게 골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얘도 체크. 자, 점화원 여기도 이미 했고요. 자, 57번. 다음 중 연소에 관한 정의로 다르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증기 밀도.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공기의 무게하고 비교한 밀도를 증기 밀도로 한다. 이거는 전에 공부했었는데요. 자멸. 기화하거나 액화처럼 상의 변화로 온도를 수반하지 않고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 그렇죠. 잠열. 잠잠할 잠자예요. 잠잠이 뭐 특별히 열을 가해진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상만 변해가지고 흡수나 방출되는 열. 그것을 잠열이라고 한다. 이건 맞죠. 자, 발화점, 인화점 이미 앞에 했고 연소 범위. 그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혼합돼서 연소를 일으키는 적정 농도 범위를 연소 범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8번 보면 연소점, 파이어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4번, 5번 보기만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5번 보기만. 그 4번, 5번 보기만 한번 보면 그 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거는 인화점인데요. 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는 얘는 인화점이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석유를 분류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이거 다 인화점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 고체의 연소점은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액체는 인화점과 연소점이 같다. 같아요? 연소점이 더 높죠. 그래서 여기는 같다가 아니라 아니다. 연소점이 더 높다. 연소점이 더 높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년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9번 한번 볼게요. 자, 가연성 가스의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닌 거가 있거든요.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닌 거. 자, 그 다음 가연성 가스의 비중이다. 이 비중이라는 것은 이 무겁냐라는 건데 발화점에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가열 시간은 중요하죠. 발화원의 종류도 중요하고 공기 혼합비, 가연성 혼합비 이런 건 발화점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잘 섞여 있으면. 그렇죠? 근데 비중은 상관이 없습니다. 비중은 상관이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60번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이게 스터디 윈미 라이브 방송과 달리 쉴 새 없이 떠들어와야 돼서 생각보다 체력이 쉽지 않네요. 자, 그림에서 A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거든요. A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A는 뭡니까? 인화점이네요, 인화점. 자,
외부 에너지에 의해 발화되기 시작한 최저 연소 온도이다. 맞죠? 이거 인화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물질적인 조건하고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최저 연소 온도이다. 얘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익숙하지 않네요. 자, 화학 양론비에서 최저 연소 온도이다. 이 화학 양론비는 가연성 가스하고 공기의 조성 비임으로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 연소 온도이다. 네, 이건 인화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소 온도로 자, 다음 중 물질이 연소할 때 온도로 그 색깔을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그렇게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00 쓰고 옆에 휘백 그리고 여기는 황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을 기준으로 휘가 밝을 휘자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보다도 더 밝으니까 휘백이고 당연히 100보다는 노란색이 더 덜 뜨겁겠죠. 그래서 이게 황적색이긴 한데 어쨌든 자 이렇게 세 개를 외우고 이게 1100, 1300, 1500입니다. 1100, 1300, 1500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적색을 딱 써놔요. 적색을 써놓고 적보다 더 밝으려면 당연히 금색보다 더 밝으면 휘적색이 되겠죠. 휘적. 그 다음 어두울 암자 써서 암적 이렇게 써놓습니다. 적색하고 백색만 외우면 온도는 가능해요. 여기는 789 이렇게 됩니다. 789. 더 정확하게 외우려면 여기는 50이 붙고 여기는 그냥 70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암적색 이제 이거를 표를 해놓고 문제를 풀면은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암적색이 700도다. 암적색이 700도다. 이거는 맞아요. 그 다음 그냥 적색은 850 황적색은 1100 휘백색은 1300보다는 더 높은 1500도입니다. 1500도 이건 맞았고 이건 앞에 거랑 똑같고 완전히 자, 정전기하고 자연발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자연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거. 자, 자연발화 혼자서 불 붙는 거. 가열물의 열 전도를 낮을수록 옆으로 잘 안 퍼질수록 응집되니까 쉽게 자연발화 되겠죠. 저장 공간의 온도가 높으면 이미 그 주변이 높아. 당연히 촉진되겠죠. 자, 황린의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속에 저장해야 된다. 그렇죠. 황린은 물에 저장해야 되는 거 기억해줘야 되는 물질이었고 그 다음에 유지류의 경우 아이오딘 값이 클수록 자연발화하기 쉽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몰라. 근데 유지류의 경우 아이오딘 값 커야 돼요. 그래야 더 자연발화가 쉬워. 자,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순환이 잘 되게 해야 돼. 그렇죠? 약간 기름걸레 같은 거 밀봉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스스로 불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정전기 발생. 자, 필해 설비를 한다. 이거는 정전기랑 상관이 없죠. 이거는 말 그대로 낙뢰를 피하는 건데 정전기랑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공기를 이온화한다. 맞죠? 습도를 오히려 70도 이상으로 높여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 묻은 손에서는 정전기가 생기지 않죠. 만약 이불이나 이런 것들이 젖어 있다고 생각하면 정전기 생길 거란 생각이 안 들잖아요. 접지 시설 해가지고 전기가 멈춰 있지 않도록 빼내주는 역할. 도체 마찬가지로 흐르게 해버리는 거죠. 전기가 머물러 있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거 정전기에서는. 자, 다음 중 연소 이론 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거. 자연 발화의 방지는 저장실 온도를 낮게 하는 거죠. 아까 높으면 위험하니까 열 축적이 용이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적당한 습기는 오히려 촉매작용을 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곳은 피한다. 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 이 자연 발화하고 정전기의 습도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아까 정전기는 습도가 70도 이상이면 높으면 오히려 그 방지할 수가 있었는데 자연 발화는 의외로 그 어떤 물질들은 이 적당한 습기가 자연 발화를 하는데 촉매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 된다. 자연 발화하고 정전기 다른 포인트가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자, 밀폐된 공간은 외부로부터 점화하는 이전 열원의 공급을 받지 않죠. 자체적인 열의 축적으로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 유기물질은 대기에 노출되면 산화해서 물질 온도가 바라점 이상이 딱 되는 순간 불이 확 붙는다 이 말이에요. 자, 정전기의 억제 대책으로는 유속을 제한하고 배관 같은데 마찰이 심하면 안 되니까 속도를 좀 제한하고 또 이물질도 제거하고 왜 이물질 때문에 마찰이 생기니까 그다음에 유체의 분출도 방지해야 돼. 거기도 마찬가지로 마찰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다. 자, 중복 그다음에 정전기 예방 대책으로 옳은 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공기를 이온화한다. 뭐 이거 다 맞는 말이죠. 전도성이 큰 물체 사용하고 전이차를 크게 한다. 전이차 크게 하면 안 돼. 전이차 크게 하면 오히려 정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좀 까먹었으니까 체크하고. 자, 자연 발화를 일으킨 열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거든요. 자, 자연 발화하는 열의 종류는 산화열, 흡착열, 발효열, 중압열, 분해열, 미생물열 등이 있어요. 그런데 융이열은 그냥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뜻하는 거라서 이게 자연 발화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자, 다음 중 자연 발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외부의 인위적인 점화는 없으시도 산소 공급이 있으면 연소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 앞에 나온 거니까 이건 동글뱅이 통해. 자연 발화는 저온이고 건조할 때? 아니죠. 오히려 고온일 때. 그리고 건조한 것보다는 약간의 습기 있을 때가 더 자연 발화 될 수 있다. 약간 동남아 같은 기후가 위험할 수 있겠네요. 자, 자연 발화의 형태는 산화열, 분해열, 미생물열, 흡착열, 중압열. 막 혼자서도 열이 나는 그런 것들이네 대체로.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나머지는 중복 보기가 되겠고. 자, 자연 발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발열량이 클수록 열 축적이 잘 이루어져 자연 발화 용이한. 이건 맞는 말이죠. 발열량 그럼 항상 위험해요. 자, 주위온도 높아. 위험하죠. 반속도 빠르기 때문에 열 발생을 잘 촉진한다. 맞는 말이에요. 자, 열 전도율이 작아야 하고 그건 맞아요. 근데 저온건조 아니에요. 고온 다습이죠. 그렇죠? 자, 비피 면적이 작을수록 아니죠. 비피 면적이 클수록. 그래서 산소랑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접촉할 테니까. 공기 유통이 안 될수록 그렇죠. 열줄 이용해서 잘 마십시다. 이건 앞에 나왔었던 내용. 이것도 중복. 자, 자연 발화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다르지 않은 걸 물어봤거든요.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이건 맞죠.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정촉매 물질 피한다. 이거 촉매 물질 피하는 거 당연히 피하죠. 근데 습도가 높은 곳에 물질 저장 그건 아니지. 근데 얘는 앞에 나온 거랑 똑같아. 공기 유통을 잘 돼서 열을 분산시킨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데. 중복이고. 중복. 자, 그럼 76번. 자, 불완전 연소 상태에서 불꽃이 없어요. 또 느린 연소야. 화재 초기에 고체 가연물에서 많이 발생한다. 열축적이 계속돼가지고 외부 공기가 갑자기 유입될 때 급격한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 이거 훈소 상태죠. 훈소 상태. 근데 이 상태가 위험한 상태니까. 갑자기 산소 들어오면 불이 확 커질 수 있는 백드래프트 가능한 상태죠. 자, 가연성 고체의 초기 화재 시 불꽃이 발생하지 않고 불꽃 없어. 분해 생성물만 발생한 연소 현상 말이에요. 아까 그 훈소 연소예요. 자, 불완전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산소가 과잉 상태에서 발생한다.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기죠. 과잉이 아니라 부족할 때. 왜? 산소가 충분하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완전 연소가 가능한 가장 최저 산소 농도를 구하는 것도 했는데 이미 넘치면 불완전 연소는 발생하지 않죠. 자, 불꽃이 저온 물체와 접촉해서 온도가 내려갈 때 발생한다. 그럴 수 있죠. 온도가 좀 낮은 물체와 만나면 일산화탄소, 그름과 같은 연소 성물이 발생. 그렇지. 그러니까 연탄 같은 거. 그리고 오히려 연소가 깔끔하게 안 됐을 때 더 위험하다는 거. 연소실 내 배기가스의 배출이 불량할 때 그때도 발생한다. 잘 몰랐지만 기억해두도록 하고요. 자, 불완전 연소의 원인이 아닌 거를 한번 찾아보라고 돼 있어요. 자, 앞에 다 중복. 공급되는 가연 물질의 양이 많을 때. 이거 잘 생각해보면 캠핑 같은 데 가서 장작 너무 많이 동시에 넣어도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복. 자, 이 퓨리에가 열 전도 법칙에 따라서 물질을 통해 전달되는 열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 자, 물질의 두께에 비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비례. 그러니까 약간 글루건 끝부분 좀 뾰족한데 거기에 살짝 닿는다고 생각해보면 넓은 면적보다 그 작은 면적일 때 전달은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두께가 두꺼울수록 열 전달이 잘 된다고 하면 글루건 끝부분 그런데 두께가 얇지 않고 되게 두꺼웠을 텐데 실제로 얇단 말이죠. 그래서 비례한다라기보다는 반비례한다. 글루건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해놓고. 자, 물질의 전열 면적에 비례한다. 그렇죠. 그 면적 자체가 넓으면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면의 온도 차에 비례한다. 그렇죠. 온도 차이가 심하면 빠르게 전달되겠죠. 예를 들어 손이 차가운 사람, 아주 차가운 사람하고 손이 아주 따뜻한 사람, 빠르게 전달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열이.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열 전도율에 비례한다. 그렇죠. 그 물질 자체가 열 전도율이 높아. 그러면 열 전도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이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고, 두께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 81번. 전도 열 이동에서 단면적이 일정한 도체일 경우에를 한번 설명해봐라. 자, 전열 면적에 비례하고 온도차와 두께차에 반비례한다. 이랬는데, 전열 면적에 비례한다. 이거는 맞았어. 온도차에 반비례한다. 아닌데, 온도차는 크면 클수록 비례하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린 것이죠. 근데 이거 앞에 이미 나왔던 거라서 이거는 중복이고. 자, 전열 면적 온도차에 반비례한다. 온도차에 비례한다니까. 자, 전열 면적과 두께차에 비례, 온도차에 다 같은 거니까 이거. 전열 면적과 온도 차이는 비례해. 근데 두께차에 반비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이거는 좀 애매한데 다음번에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된다. 82번 보면 대류에 의한 열 전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거든요. 대류. 자, 고체 또는 정지 상태의 유체 내에서 매질을 통한 열 전달을 말한다. 그거는 대류가 아니잖아. 전도잖아, 전도. 이거 전도 얘기잖아, 전도. 자, 전도 현상에 비해 가연성 고체 내에서의 발화, 화염확산, 화재 저항과 관련성이 크다? 작죠. 고체에서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작아요, 작아. 자, 원격 발화의 열 전달로 작용하고 특히 플래시오버를 일으킨 이거는 복사잖아, 복사. 이게 복사야, 복사. 자, 열 복사 수준이 낮은 초기 화재 초기 상태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부력의 영향. 초기에서 중요하지. 초기 때 대류가 확 번지게 하고 부력의 영향 받으니까 이거 둘 다 맞아. 자, 전달 열량은 온도차, 열 전도도에 비례하고 물질의 두께에는 반비례한다. 이거는 이미 앞에 나온 거네. 자, 다음은 열의 전달 형태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일반적으로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열의 전달은 전도 혹은 대류. 그죠? 자, 화재 시 연기가 위로 향하는 것. 화로에 의해 실내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은 대류. 얘가 대류이기 때문에 얘는 전도가 될 수밖에 없겠네. 자, 그 다음에 84번. 자, 체육관과 같이 천장이 높은 건물은 화재 초기에 연기가 천정까지 상승하지 못하여 천장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도 화재 감지가 어렵다. 이처럼 연기가 잘 상승하지 않는 현상의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대류죠. 대류가 활발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복사열 전달 현상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물어봤는데 열 에너지가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된다. 이건 맞지? 바로 답 나왔네. 퓨리에는 전도고 중복이야. 열 전달이 고체 또는 정지한 유체 내 매질 통해 이어져. 이것도 중복 지문. 유체 입자 유동에 의해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 유체 역학. 근데 헷갈렸어. 진공 상태에서는 복사열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 우주에 공기 없어도 태양열 잘만 전달된다. 옳지 않다 이거는. 얘들은 다 X 표시를 좀 해놓고. 86번 한번 보면 자, 열 전달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자, 열 전달 방법에는 전도 대류 복사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다음 전도는 뉴턴의 냉각 법칙을 따르며 고체 표면과 움직이는 그 유체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뉴턴 아니고 퓨리에 전도. 그리고 고체 표면과 움직이는 유체는 대류죠. 이 설명은 대류입니다. 대류에 대한 거예요. 자, 3번. 대류는 유체의 유동이 외부로부터 작용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제 대류와 강제로 끌려가서 흐르는 거죠. 온도차로 인한 부력에 의해 이루어진 자연대류. 그렇죠. 따뜻하게 위로 올라가는 복사 에너지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따른다. 그렇죠. 자, 87번. 화염의 직경이 0.1m인 화원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물질에 전달되는 복사열 유속을 구하는 거예요. 단 화염의 열 방출률은 12kW인가요? 열 방출 에너지 중 복사된 열 에너지의 분율은 0.5다. 원주율은 3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복사열 유속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 4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화염의 방사율 곱하기 복사 분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주율은 아까 뭐라고 했어? 3으로 한다고 했죠. 자, 거리를 제곱해서 나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거리가 많이 떨어질수록 떨어진다는 거야. 여기 제곱을 해준다는 거. 근데 아까 거리가 어땠어요? 거리가 1m 떨어졌다고 했잖아. 1. 넣어봤자 다시 1이긴 한데 어쨌든. 자, 화염의 방사율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화염이 얼마나 방사가 되느냐. 근데 화염 방사율 12, 100 아니 120이라고 했단 말이죠. 일단 복사 분율. 얼마나 그 중에서 복사열로 이렇게 나가는가. 0.5니까 반절이네요. 반절. 반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120에 0.5니까 이게 60이죠. 이건 뭐야? 4, 3, 10이네. 이건 뭐야? 5네, 5. 그래서 복사열 유속은 정답은 5가 된다. 이 식을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됩니다. 자, 88번. 그 다음에 천장 제트 흐름, 실링 제트 플로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 승하쌤이 영어는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하셨죠. 천장에 제트처럼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천장에서 빠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자, 화재 플럼의 부력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천장면을 따라 빠르게 흐르는 거다. 이거 맞죠? 화원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화원에서 천장까지 높이에도 영향을 받죠. 천장이 아주 높으면 천장 제트 흐름이 원활하기 어렵겠죠. 화원의 크기 당연히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할 거예요. 자, 스프링클러 헤드나 화재 감지기는 이 현상 영향 범위를 피하여 설치한다. 피하여 설치한다고? 이 영향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되죠. 이게 틀렸네. 자, 흐름의 두께는 천장에서 화염까지 5에서 12% 정도의 범위. 외워야지. 5에서 12. 자꾸 보면 이 5에서 12% 외워질 것이다. 자, 89번 한번 보면 0도씨 1기압인 밀폐된 지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화재로 인해서 화재실의 온도가 400도씨까지 증가했어. 이 화실 안에서 화재로 인한 공기와 연기의 평균 분자량은 동일해. 모두 이상기체로 거동하게 된다고 전제한 거야. 자, 화재로 인해서 화재실의 압력이 몇 배나 증가하냐라고 물어봤어. 자, 이 문제는 자,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라는 거. 이것도 그때 풀었었는데. 그래서 이걸 P2로 정리를 하면 P1 곱하기 V2 T2분의 V1 T1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한번 보면 자, 화재로 인한 공기와 연기의 평균 분자량이 동일한 조건, 즉 모든 조건이 동일했을 때 온도에 따른 압력을 구하는 경우 절대 온도에 현재 온도를 더한 값을 절대 온도로 나누면 압력의 증가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절대 온도 K 0도씨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273이고 자, 변화된 온도 400도씨로 증가했거든요. 거기다가 다시 273 절대 온도를 더하면 이게 뭐냐? 약 2.5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673을 273으로 나누는 노가다를 하긴 해야 돼. 이 문제 그때 풀었을 때도 머리 아팠어. 한 번 더 풀어봐야 돼. 문제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믿는 것조차도 생각보다 많이 까먹었다는 거지. 자, 원래는 이제 90번까지 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냥 깔끔하게 100번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0도씨 1기압인 조건에서 프로판 완전 연소 조성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옳지 않은 것. 자, 프로판 1몰이 완전 연소했을 때 약 72g의 물이 생성된다 그랬어. 자, 이 식을 한번 세워봐야겠지 그러면. 자, C3 H8은 더하기 N 플러스 4분의 A잖아. 그러니까 뭐야? 3 더하기 4분의 8 O2니까 실제로 여기는 5가 되겠네요. 산소 앞에 개수는 5가 될 거야.
자, 그리고 뒤에 식도 나와야지, 뒤에 식도. 뒤에 식은 어, 3 CO2 플러스 4 H2O. 사실 여기가 2분의 n이니까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이게 만약 2분의 n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가 m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이 안 난다면, 이 계수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여기에 CHO 써가지고 일일이 구할 수밖에 없어. 중요한 건 뭐냐, 물이 얼마나 생성되냐 했는데 물 앞에 지금 계수 보면 4야. 근데 H2O는 어떻게 돼? 얘는 1 곱하기 2 더하기 16. 아, 이게 이 분자량 구하는 거. 왜? H가 이 수소 같은 건 1인데 두 개 있으니까 두 개고, 그 다음에 산소는 16개니까. 그래서 이 분자량을 곱해주면, 지금 이게 18이잖아. 18에다 4를 곱해봐. 18에다 4를 곱하면 48에 32, 4에서 72 g이 맞아. 아, 이거 또 풀어봐야겠다. 많이 까먹었네. 음. 근데 맞는 질문이야, 어쨌든. 자, 프로페인 0.5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약 2.5몰의 산소가 필요하다. 1일 때 5니까 0.5일 때 2.5 맞지, 이거는. 이건 바로 맞아. 자, 프로페인 44g이 완전 연소하면 약 132g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대. 3배잖아. 44 곱하기 3 해봐. 3, 4, 12, 4, 30, 130 맞네. 자, 프로페인 1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약 23.8몰의 공기가 필요하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 최소 산소 농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까 전에 5였잖아, 숫자가 산소 앞에. 그 다음에 여기 최소, 그게 몇이었어 아까? 프로 219잖아. 21에서 9.5. 그럼 2.1이니까 10.5%야, 10.5%. 근데 이 10.5%에 10.5에다가 잘못 계산했나 이걸? 아, 잘못 생각했다. 잘못 생각했어. 5몰이 필요하지. 이 5몰에다가 바로 21분의 100을 해야 돼. 왜? 5몰만 있으면 돼, 원래 산소는. 근데 산소가 공기 중에서 21%만 차지하니까 실질적인 공기는 21분의 100으로 더 훨씬 커져야 돼. 그게 약 23.8이라는 거야. 공기가 23.8몰 정도가 있어야 프로판 1몰을 완전히 태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거 헷갈렸으니까 체크하고. 자, 그러면 자, 프로판이 0.5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공기 중 질소의 양을 물어봤어. 질소는 어때? 21대 79야. 그러니까 일단 1몰이라고 가정하고, 1몰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기가 23.8%인데 그 중에 23.8몰 중에서 질소는 0.79 들어있으니까 여기다가 0.79 해야 되네. 23.8에다가 0.79 해야 여기 나오는 게 프로판 1몰에 대한 공기 중에 질소의 양이 나와. 공기 중 질소의 양이 나오고, 근데 물어본 질문이 뭐였어? 0.5였어. 여기에서 뭔가 나오지? 거기다가 0.5를 해줘야 돼. 즉 2분의 1을 해줘야 돼. 그래야 답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시간 관계상 이게 18.8이야. 18.8의 절반인 9.4가 나와. 야,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었네.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계산을 시험 당일날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이거 망한다. 그리고 수학에 가까운데? 전체량이 23.8몰 중에 그 중에서 질소가 79%가 들어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79%
곱하기 0.79 할 생각도 해야 되겠지. 79%는 곱하기 100분의 79니까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아, 이거 어려운 문제였다. 90번. 자, 91번. 프로판 1몰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는 몇이냐? 프로판 219지, 219. 219. 그리고 프로판의 이 화학식도 알고 있어야 돼. C3H8이야. 그럼 얘는 뭐야? N 플러스 4분의 N이니까 산소 합배가 5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2점이라고 최소 산소 농도는 한 개에다가 산소 합배 개수를 곱해주면 10.5%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10.5%는 있어야 된다. 이거 완전 똑같은 거고. 자, 93번. 자, 20도씨 1기압의 프로판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20도씨 1기압의 산소. 20도씨 1기압은 그냥 똑같은 거야. 그냥 똑같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 중복. 아니다. 얘는 중복하지 마. 산소 부피를 물어봤잖아. 그치? 근데 이 산소 앞에 나오는 이 개수 5가 산소 부피를 뜻한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이 문제는 그냥 남겨놔. 의미가 있어. 자, 1기압 20도씨인 조건에서 메탄이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 앞에 개수를 또 물어본 거잖아. 근데 포인트는 여기가 1이 아니라 2라는 거야. 그럼 메탄이 앞에 그 n 플러스 4분의 n이니까 1 더하기 4분의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뭔가 나오겠지. 뭔가 나오지만 완전 답이 아니고 다시 곱하기 2를 한 것이 진짜 답이 된다라는 거야. 그게 뭐야? 이게 2가 나오거든? 근데 곱하기 2라니까 4가 답인 것이지. 자, 부탄이 완전 연소할 때의 연소 반응식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물어봤어. 그치? 자, 2 곱하기 C4H10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원래 C4H10이면 4 더하기 4분의 10이잖아. 그럼 이게 뭐냐? 이게 2.5니까 6.5거든? 근데 이 6.5라는 숫자는 이 앞에 그냥 부탄이 한 개일 때 숫자고 두 개면 여기는 13이 될 거야, 13. 그래서 A는 일단 곱하기 두 배를 한 13이 되는 거야, 13. 13이 돼. 자, 그럼 CO2하고 H2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M이 오지, M. M이니까 4가 오는데 앞에 2가 있으니까 두 배인 8이 와. 여기는 M이 오는데 M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뭐야? 여기로 2분의 N이야. N이 뭐였어? 10이었어, 10. 근데 여기 또 두 배 해줘야 돼, 곱하기. 그러니까 5에다가 2를 곱하니까 10이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여기 부탄 두 개일 때는 부탄이 두 배일 때 여기 숫자도 두 배가 돼서 13이 되고 여기도 두 배가 돼서 4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풀려면 2가 아니라 그냥 1 상태일 때를 C4H10 더하기 6.5 O2는 그러니까 4CO2 더하기 5H2O 해놓고 여기를 두 배씩 늘려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돼? 곱하기 1을 하면 얘가 13이 되고 8이 되고 10이 되고 이 두 개가 18이고 13이니까 31이 답이겠네. 자, 표준 상태에서 메테인 2몰이 완전 연소 필요한 산소 비를 물어봤어.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중에 2몰 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지. 메테인 C1 H4니까 1 더하기 4분의 4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가 나오고 곱하기 2를 해야 네모가 나온다. 그럼 이건 뭐야? 2지. 곱하면 4가 돼. 근데 1몰이 연소 그러니까 이 산소 앞에 나오는 이 부피비가 4란 말이야. 응? 근데 모든 기체는 1몰에 22.4리터가 들어가. 왜냐면 지금 단위가 리터를 물어봤단 말이야, 리터. 근데 지금 4몰이란 말이야, 4몰. 그럼 20.4에다가 4를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4, 4, 16이 되겠지. 4, 2, 8에다 9, 4, 2, 8, 89.6이 되네.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했어. 왜? 단위를 부피를 물어봤어. 그동안 몰이었으면 그냥 4하고 하면 끝났는데. 그치?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 자, 97번.
몇 문제 안 남았어. 평소보다 방송이 길어지는데 중간에 좀 더 쉬었으니까. 자, 메틸알코올 CH3OH의 최소 산소 농도로 옳은 것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거를 기억해야 돼. 이 식을 뭐냐면 뒤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애들은 CM, HN 그리고 O가 지금 다 등장했는데 O가 L로 나와. 이거 더하기 여기까지는 같아. N 플러스 4분의 N까지는 같은데 여기서 빼줘야 돼. 뭘 빼주냐면 2분의 L을 빼줘야 돼.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산소 개수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 이 말이야. 최소 산소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하한계도 알고 있어야지. 하한계. 그 곱하기 이 산소 앞에 개수를 곱해줘야 되잖아. 하한계는 뭐였어? 여기 보면 상한계가 가장 높은 게 37이래. 근데 그 폭이 30%래. 그럼 빼줘야지. 37에서 30%를 빼주면 여기는 7%는 얘기지. 상한계가 37%니까 하한계는 나 뭐 왜 그 질질 쓰려고 하냐. 여기가 하한계는 7%일 거란 말이야. 7에다가 이 앞에 개수만 구해주면 되겠네. 자, 식을 하나씩 넣어보면 얘는 뭐야? C는 1이고 H는 4개 있지. 5는 1개 있어. 1살 여기 차례대로 넣으면 돼. 1, 4, 1. 그럼 이건 뭐야? 1 더하기 4분의 4. 1이네. 빼기 0.5네. 2에서 0.5 빼면 1.5네. 그럼 뭐야? 1.5 곱하기 7을 하면 된다. 7호, 3조 7은 7, 10.5%. 이 마이너스 2분의 1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메틸알코올 C2H5OH 최소농도 물어봤어. 이거 다시 한번 하는 김에 복수해보자고. 이 하이드록식이 이 OH가 하이드록식이네. 이 OH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CM, HN, 그다음 OL이라고 했을 때 더하기 이 산소 앞에 나오는 개수는 N 플러스 4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L이잖아. 그치? 이따가 써야 되는 거 당연히 4.3 갖다 써야겠지? 그럼 자, M, N, L이 뭐냐 여기서 각각. C는 2개야. 아니 M은. N은 6개지. L은 5가 1개잖아. 여기다 각각 2, 6, 1을 넣어봐. 자, 그럼 이건 뭐야? 2에다가 4분의 6이니까 뭐야? 1.5잖아. 3.5 빼기 0.5. 그러면 앞에 개수는 그냥 3인 거네, 3. 그지? 그러면 이 4.3이랑 3을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진짜 네모가 나오지. 3, 3은 9, 3, 4, 12, 12.9가 3번이네. 이거는 그걸 맞았다고 할 수 있지. 계산 문제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 이제. 많이 안 남았다고. 자, 표준 상태에서 공기 중 산소 농도가 21%야. 이때 메탄에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공기량은 메탄의 최적의 몇 배인가를 물어봤어. 자, 산소 농도는 21%야. 자, 일단 메탄 이 시기를 한번 세워보자는 거야. 이게 뭐야? 1 플러스 4분의 4잖아. 그러면 2네 2. 5초 앞에 나오는 것은. 근데 메탄의 최적이 몇 배인지를 물어봤어. 즉 2몰의 산소가 필요하거든. 아, 근데 여기 보면 완전 연소가 필요한 공기량을 일단 알아야 되네. 그리고 메탄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앞에 걸 살짝 꼬은 거지. 산소 2몰로 끝난 게 아니지. 왜? 2몰인데 실제 공기량은 더 많이 있어야 돼. 얼마만큼? 산소는 어째 21%죠. 만약에 여기가 20이었으면 여기 20일 텐데. 자, 21% 중에 100%로 해야 이 산소를 머금고 있는 진짜 공기량이 나오겠지.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얼마나 나오냐? 그게 약 9.5야. 메탄이 1일 때 이 전체 공기량은 9.5가 돼야 되는 거야. 즉 9.5배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한 번 꼬았어. 좋은 문제네. 수험생한테는 좀 별론데. 굉장히 공채 수준, 간부 수준 문제들이 높게 나온다는 거지. 어렵지 않아. 100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101번까지 해야 깔끔하게 단원이 끝나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여기서 거의 사실상 끝나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연성 가스 3종이 다음과 같이 혼합되어 있어. 르샤틀리의 식에 따라 부피비로 계산이 된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계를 물어봤는데
자, 이 르샤틀리에의 FPB를 알고 있어야 된다. 자, L A분의 VA 더하기 L B분의 VB 더하기 L C분의 VC 한 것을 분모로 놓고 분자에 VA 더하기 VB 더하기 VC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하한계 리미티드를 먼저 살펴보면 이 하한계분의 성분의 최적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4분의 20 가까이 것들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4분의 20 더하기 또 20분의 40 또 더하기 10분의 40 잘못되네. 10분의 40 즉 이 C라고 하는 이 가연성 가스에 대해서는 C에만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얘네들이 다 분모로 들어갔어. 연소 하한계분의 각 성분의 최적이 분모로 들어갔다는 건 얘네가 기준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각 성분의 그 최적을 더해준단 말이야. 그게 바로 20 더하기 40 더하기 40 볼륨 퍼센트가 된다. 이게 뭘 구하는 거냐?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계를 구하는 거야. 왜? 가스가 한 개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것을 이 르샤틀리에 형님은 고민을 해본 거지. 각각의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더한 것 자체가 여기에선 기준이 된다는 거야. 연소 하한계에선.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계에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지. 자, 이걸 실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5 더하기 2 더하기 4분의 100이 되네. 이건 뭐야? 5 더하기는 7, 11분의 100. 계산하면 9.1 정도가 나온다는 거야. 르샤틀리에 공식 알아야 되는 거고. 자, 다음 조건에 따라 계산한 혼합기체 연소 하한계는 르샤틀리에 공식을 이용한다. 맞지? 나 이거 맞는 거 고르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하라는 거잖아. 이번엔 한번 그럼 그 공식 그거를 보지 않고 해보라는 거지. 자, 연소 하한계가 각각의 기준이 되잖아. 이 A 기체에 대한 A 기체 연소 하한계가 얘가 또 기준이야. 그럼 뭐야? 3분의 60이야. 3분의 60. 또 1.5분의 30이야. 또 1.0분의 10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바로 기준이 돼. 그치? 그 위에다가 각각의 부피비를 해보는 거지. 30, 60 더하기 30 더하기 10. 왜? A 기체가 60이 들어있으니까 얘가 그만큼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조금 들어있으면 조금 들어있는 대로,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들어있는 대로 반영이 많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비례하는 관계니까 얘는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A가 많으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대로 반영돼야 돼. 그래서 얘가 만약 공식이 생각 안 났을 때 이 60이 위로 갔던가 3이 위로 갔던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하한계, 연소 하한계, A 기체 하한계 자체는 이 자체로서 기준이니까 반드시 분모에서 사용돼야 돼. 그리고 각각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분모 분자로 나뉘어졌다는 사실이지. 이건 뭐 공식 기억이 안 났을 때 얘기고 과목 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놔야겠죠? 그럼 3분의 60이 뭐냐? 20이고 얘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30을 1점으로 나누면 나 이거 왜 못 구하고 있어? 20이겠네? 0이니까 20이겠죠, 20. 얘는 10일 것이고. 자, 그러면 각각을 한번 대보면 얘는 50이고 그치? 위에는 100이니까 2가 나오네? 정답은 2%. 이 혼합기체는 연소 한계가 2%면 된다 라는 것이. 자, 이렇게 100문제 정도 풀어봤는데 남은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